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하에 조성한 핵심 시설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젯밤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지하 벙커 등 북한군의 지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최대 500kg에 머무르던 탄두 중량 제한을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 말에 공감을 표하며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꼽았는데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로 대북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 대응을 위해 소집됐지만 핵심 열쇠를 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온도차를 확인했습니다. 네, 미국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군사 대응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만에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War is never something the United States wants. We don't want it now. But our country's patience is not unlimited.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만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군사력이란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류제이 중국 대사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当前半岛事态不断恶化，半岛局势陷入恶性循环，半岛问题必须和平解决，中方绝不允许半岛生乱生战。 대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새로운 대북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20분간 이어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건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은 분명히 지켜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3, 4번 갱도에서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를 갖췄다고 9월 9일을 전후해 ICBM을 정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분석했습니다. 네,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준비 움직임이 보인다며 ICBM급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가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를 갖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번 갱도, 4번 갱도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보고가 있었다. 6차 핵실험은 풍계리 2번 갱도에서 이뤄졌고 2번 갱도가 함몰됐을 것이란 보고도 했습니다. 지진 규모 5.7, 위력은 50킬로톤으로 6차례 핵실험 중 최대 규모지만 실험에 사용된 핵물질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소탄이 있고 원자탄이 있고 정폭 핵분열탄이 있답니다. 정폭 핵분열탄.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검증하고 있고 이 어제 실험도 성공했는지 여부도 계속 미국과 같이 지금 검증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추가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은 공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성 12호, 14호 ILBM과 ICBM을 의미합니다.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상에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권 창건일 9월 9일입니다. 당 창건일 10월 10일입니다. 등을 내세워서 미국에 대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상당 수준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CBM 탄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능력을 500톤 이하까지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부대는 오는 12월 1일에 창설해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재성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 위협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핵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결정한 것은 실험 몇 시간 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김영란과 항병서 등 수뇌부가 총출동한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국제 정세까지 감안한 실익을 계산한 끝에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정치 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분석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로 계속해서 출동시키는 미국이 실제 타격에는 나서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은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했을 때 영변 핵시설을 외과 수술식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보복과 국제법적 문제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커지는 현 상황도 김정은이 호재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미중 갈등 때문에 실제 동원 가능한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셈법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재 속에서도 경제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김정은이 보폭을 넓히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성입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사안이라고 밝혀 발언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핵 포럼을 열고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추어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핵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마치 핵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해결한다는 키신저의 말이나 한스 모겐소의 공포의 균형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도 깊이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맞죠? 맞습니다.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송 장관은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된 적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사실상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핵무장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억제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미국의 핵 우산으로도 충분하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만 증폭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핵 실험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억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네, 동시에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이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참모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누구나 협치를 말해왔고 야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던 방안인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회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 차원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또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정권 초기 인사의 급한 불은 끈 만큼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고칠 부분은 개선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인사자문회의 설치, 구체적 인사원칙과 검증 기준 마련, 국민추천제 등을 통한 인사추천 다양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과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현안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도 점검하고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나자 국방부가 조만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기는 이번 주 내가 유력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 4월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2기는 임시 배치 상태로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이 아닌 임시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돼 운용 중입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추가 공사가 필요했는데 소규모 환경평가 이후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통보 후 사드 보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한미가 논의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반입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들어갈 임시 발사대 대기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약 8만 제곱미터에 임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임시 운영 상태긴 하지만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조만간 추가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주변인 소성리에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이면서 추가 배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사 자재와 사드 추가 발사대는 사전 공지 이후에 반입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북핵 위기 속에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고성, 역솔로 울렁졌습니다. 네,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공영방송 장악규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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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을 SNS를 통해 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보수적 통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과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신들 본당을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자식아! 나쁜 자식아!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치라는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했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장애로 나섰는데요. 네, 한국당이 국회를 떠나 대여 투쟁에 나선 건 12년 만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의사 일정 거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복도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블랙리스트의 다름 아니라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고 이런 모렴치가 어디 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감안해 일부 안보 관련 상임위에 한시적으로 참여했을 뿐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나선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12월 이후 140개월 만입니다.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한나라당은 56일에 걸쳐 한겨울 추위와 싸워가며 거리의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사 일정까지 보이콧해가면서 국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여러분의 사명감이 여러분을 힘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실정과 탄핵 사태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당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항의 방문에 이어 오는 7일에는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하고 당협위원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예정된 정우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정기국회 보이콧 이틀째를 맞은 한국당은 어제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오늘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투쟁 대우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대여 투쟁 관련 일정의 시작과 종료 때 의원총회를 열고 출석 체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와 MBC 공영방송 양대 노조가 5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한반도 안보 위기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내세우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경영진 퇴진과 개혁을 외치며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BS 본부 노조는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 피켓팅을 시작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고 MBC 노조는 서울에 이어 지역 18개 지부가 힘을 보태며 본격 투쟁을 알렸습니다.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전문성을 갖고 공정성을 논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드는 그 방송을 우리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영 사장이 KBS 어떻게 망쳤습니까? 어설픈 조직 개편으로 정실 인사로 KBS를 망가뜨렸습니다. 두 방송사 노조가 함께 일손을 놓은 건 5년 만으로 조합원을 다 합치면 3,800명에 달합니다. 두 방송사 모두 방송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뉴스가 결방된 데 이어 간판 뉴스인 KBS 9시 뉴스가 20분, MBC 뉴스데스크가 10분 축소 방송됩니다. 사측은 한반도 안보 위기와 공영방송의 책무를 근거로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는 북한 6차 핵실험 첫 특보를 1시간 지나 시작했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MBC는 정치 파업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부당 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4일 출근했습니다. MBC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했기에 그동안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결국 5일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가 옥모 씨가 낸 진정서를 검토해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며 일반적인 진정 절차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 씨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나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는 일단 사실관계를 따져보며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의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해온 공안부가 아닌 형사부에 사건을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우선 진정서를 낸 옥 씨를 불러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이 대표가 받았던 금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검찰은 옥 씨가 이 대표를 통해 사업상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옥 씨에게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모두 갚았다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고 옥 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도 이번 의혹과는 별개로 이 대표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장을 맡은 단체가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챙겨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으로 이 대표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상고장을 낸 데 이어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밝혔는데요. 4년 이상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법리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 개입 댓글에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2013년 6월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5년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마침표를 찍는 듯 했지만 대법원은 선거 개입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선거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원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또다시 수감된 원전 원장은 판결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여론 조작에 사용된 일부 트위터 계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부터 따지면 각급 법원을 거치며 5번째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법리 해석이 잘못됐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전 원장의 횡령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어 원전 원장의 기나긴 법정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말 이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해당 사건을 첨단범죄수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과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고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두 사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을 비인간적으로 성추행해 군사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중대장 최모 씨는 부하들과 함께 샤워하던 중 병사 C 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소변을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최 씨는 또 치약을 성기 주변에 바르는 등 C 씨를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씨를 도왔던 병사가 전역 후 일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여성환경연대 보고서의 모든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된 깨끗한 날의 릴리안뿐만이 아니라 유한 킴벌리, LG 유니참, P&G, 트리플라이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보고서에 있는 모든 제품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제품 3개 외에도 유한 킴벌리 제품 4개와 LG 유니참 2개, P&G 1개, 트리플라이프 1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물질 벤젠과 스티렌을 포함해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일주일 전만 해도 직접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던 식약처가 논란을 잠재우겠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식약처의 유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재 1000생리대, 생리컵을 포함해 56개 회사 896개 품목의 생리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을 포함해 유해물질 104종이 조사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발암성과 생식 독성 위험이 높은 클로로포롬, 에틸벤젠 등 10가지 성분을 우선 검사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인천공항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롯데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다른 면세점들도 인천공항에서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 집배원 282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통해 하반기에 100명의 집배원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집배부 하량 시스템상 부족한 인력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182명을 더 늘려서 총 28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집배원 증원으로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무 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까지 물가 부담이 이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추석을 앞두고 고추와 양파 같은 기본적인 양념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대였던 배추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 이상 뛰었고 나물로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시금치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평소보다 너무 오른 채소값에 앞으로 추석 상차림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배추 이거 3개가 17,000원 줬어요. 17,000원. 무 하나가 3,500원. 한 5만 원 갖고 와봐야 쓸 것도 없다니까. 진짜 너무 물가가 비싸고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명절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사과 등 과일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상인들은 오락가락한 날씨 탓에 가격이 오른 건 물론이고 출하 물량까지 크게 줄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햇깔 나올 때 되면 막 곳곳이 많거든. 아예 그 상품 자체도 물건이 상자 자체도 없대. 사과 같은 것도 아우리 같은 것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도 비싸고 배도 지금 그대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명절 상차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쇠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여전히 평년보다는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고공행진 하던 계란값은 살충제 파동으로 수요가 줄면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의 물가 강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비축 물량을 푸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공분한 네티즌들이 가해자 신상털기와 청와대 청원운동을 진행하며 하루 종일 온라인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깜깜한 골목길, 여중생 2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을 마구 폭행합니다. 발길질하고 의자와 공사 자재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골목 곳곳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1시간 반 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끔찍한 폭행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가해 학생 말고도 다른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말리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경찰은 A양과 B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피투성이가 된 C양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지인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분을 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2달 전에도 C양을 폭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털기가 잇따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또 피해자 어머니와 한라인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퇴원 후에도 저희들 여경 SPO를 전담으로 그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방관한 학생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에 대해서도 진상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번 폭행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네. 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중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역시 중학생인 C양을 폭행한 겁니다.
그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소주병,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도 넘게 폭행하면서 C양은 뒷머리 2곳과 입안 등이 심하게 찢어지게 됐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멍이 들었습니다. 네. 그 가해자들은 범행 후에 C양을 방치하고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C양을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건데요. 그런데 A양은 C양을 폭행한 뒤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아는 선배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진과 함께 전송한 문자 내용을 보면 심해? 들어갈 것 같아? 아마도 이제 감옥에 들어간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C양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받은 A양의 선배는 A양을 꾸짖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글을 본 누리꾼들이 이제 함께 공분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A양 등은 당시 범행 후 2시간쯤 뒤에 치안센터를 찾았다가 문이 닫혀 있자 112로 전화해서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양의 후배 2명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A양은 C양이 본인 후배에게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도저히 여중생들이 이렇게 폭행했다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해 여중생들은 약 2개월쯤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C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쯤 C양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여중생 5명을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5명 가운데에는 이달 초 C양의 폭행을 가한 A양과 B양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C양의 어머니는 첫 번째 폭행을 신고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 주장대로 단순 폭행이 아닌 보복 폭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 여중생들에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피해자 측이 소환 일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피가 튀기는 게 좋다.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녹취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폭행 당일날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그 딸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접속 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청원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예,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그 참혹한 상처를 보면서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때 4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들의 그 온라인 청원회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몰렸습니다.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그 청원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받을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네. 그 보호법 폐지를 공론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만 애초에 청원이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네. 그래서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규제하는 게 그 법의 내용입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청소년법이 아니라 그 소년법으로서 네. 청원자도 뒤늦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인데 그 소년법에 대한 재판, 심리, 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그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고 그 특정 강력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이제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그 4명으로 확인됐는데 네. 그 이번 가해자 중에 3명은 사건 당시에는 14세가 넘었지만 나머지 1명은 2003년생으로 생일이 9월 이후라서 네. 그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 소년으로 단순 감형이 아니라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되는데요. 네. 예, 프로파일러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인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처벌만큼은 청소년 범죄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화하는 시설과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소년원 출소 후에 청소년을 지도해줄 시설이 부족하고 또 부모 중에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그리고 교화 모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고용노동부의 부당 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부르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서부지법은 부당 노동행위 혐의 등과 관련해서 김 사장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김 사장은 이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MBC 측은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출석 요구도 법 절차라며 일단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회의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된 상황 보고가 이뤄지고 정부 대응 방향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A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현재 이란에 이어서 2위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를 이기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즈벡과 시리아의 2점 차로 앞서는 상황이어서 비기거나 패하면 경우에 따라서 예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차츰 비가 내리겠고 더위는 한풀 꺾여 선선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절기 백로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 이남에, 내일은 전국에 오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는 절기 백로인 모레 오전까지 이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제주는 최고 1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화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26도, 대전과 전주가 24도로 어제보다 최고 4,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모레부터는 다시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며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웹툰 사업을 선도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3년 전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드라마 미생입니다. 시청률이 10%에 가까웠던 이 드라마는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을 넘어 드라마는 물론 영화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릴 다 안 믿어. 부산시는 웹툰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3년간 작업을 할 곳이니까 더 애정도 가고.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이 입주해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습니다.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는 국내에서 최초로 웹툰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창작 지원 센터입니다. 웹툰 산업은 부산에서도 영화와 게임 다음으로 또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해외 교류 사업의 하나로 프랑스 작가도 입주해 국내 작가들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웹툰이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재웅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